서울지방경찰청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며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고, 강지원 총경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미결제 서류들 사이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창밖의 어둠을 묵묵히 응시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경찰 조직 내에서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철의 여인이라 불리며 수많은 흉악 범죄자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만, 오늘 밤 따라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은 수십 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베테랑 형사의 예리한 직감처럼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집무실의 정막을 깨고 책상 구석에 놓여있던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낯선 번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기이한 긴장감을 느끼며 천천히 손을 뻗어 화면을 확인했다. 평소라면 업무 시간 중 걸려오는 스팸 전화나 의미 없는 연락들을 가차없이 무시해버렸겠지만, 이번만큼은 화면 위에서 전멸하는 숫자들이 마치 그녀에게 당장 받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긴급한 신호처럼 느껴져서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러 귀에 가져다 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빗소리와 섞인 거친 숨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묻기 위해 입을 열려다가 문득 그 숨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애처롭게 느껴져서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청각에 집중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불길한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고, 마침내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쇳소리가 섞여 있어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그 속에 담긴 절망과 고통의 깊이는 그녀의 영혼을 단번에 베어낼 만큼 날카롭고 처절하게 다가와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다. 이모, 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녀의 하나뿐인 조카 김민우였으며, 해병대에 자원입대하겠다며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고 떠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지원의 이성은 하얗게 전멸했다. 민우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 부부가 남긴 유일한 혈육이자 그녀가 친자식처럼 아끼며 키워온 아이였기에,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죽고 싶다는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했다. 지원은 더 이상 민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거나 상황을 파악하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즉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나는 굉음조차 신경 쓰지 않은 채 한 손으로는 재킷을 낚아채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동차 열쇠를 꽉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차가운 이성 대신 맹수와 같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우의 희미해지는 숨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귀에 밀착시킨 채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지 않으면 영영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와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휘감아 돌며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켰다. 집무실 문을 박차고 나온 지원은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당직 형사들과 부하 직원들을 향해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고,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하고 위압적인 기운에 눌려 아무도 감히 말을 걸거나 앞을 가로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평소 엄격한 절차와 규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지만,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경찰 배지의 무게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민우가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을 찾아가 아이를 구해내고 그를 그렇게 만든 자들을 모조리 심판하겠다는 일념만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지원은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엔진의 포효와 함께 주차장을 빠져나갔으며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민우가 복무 중인 해병대 부대는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외진 해안가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녀는 속도계의 바늘이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것을 무시한 채 빗물에 미끄러지는 타이어의 마찰음을 들으며 마치 도로 위의 무법자처럼 차선과 신호를 무시하고 남쪽을 향해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운전대를 잡은 지원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고 빗물이 들이치는 앞유리 너머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앞에는 오빠의 장례식장에서 어린 민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며 이모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던 그날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가슴을 후벼 팠다. 건강하고 밝았던 민우가 입대 후 연락이 뜸해지고 면회조차 거절했던 것이 단순히 훈련이 고되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고립되고 짓밟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지원은 차 안의 블루투스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직속 부하이자 정보 분석의 달인인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민우가 소속된 부대의 정확한 위치와 최근 부대 내에서 발생한 특이사항, 그리고 지휘관들의 신상 정보를 샅샅이 뒤져보고 하라고 짧고 굵게 명령을 내렸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최 형사는 상관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즉각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군말 없이 명령을 수행하러 움직였으며 지원은 조수석에 놓인 권총, 홀스터를 곁눈질로 확인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물리력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다. 3시간을 넘게 빗속을 뚫고 달려 도착한 해안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해병대 부대의 높은 담장과 철조망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세계의 입구처럼 음산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와 빗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가운데 지원은 부대 정문 앞에 차를 급정거시키고 헤드라이트를 하이빔으로 켜서 정문을 지키고 있는 위병소의 헌병들을 향해 강렬한 빛을 쏘아보내며 자신의 도착을 알렸다. 눈부신 불빛에 당황한 위병들이 소총을 고쳐 잡으며 경계 태세를 취하고 정지 신호를 보냈지만 지원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내리고 자신의 경찰 신분증을 꺼내어 빗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만큼 높이 치켜들었다. 그녀는 확성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강지원 총경이다. 긴급 상황 발생으로 부대장 면담을 요청하니 당장 게이트를 개방하라고 외쳤으나 위병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난처한 기색을 보일 뿐 굳게 닫힌 철문을 열어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위병소 안에서 나온 당직 사관으로 보이는 중위 한 명이 우산도 쓰지 않고 뛰어나와 지원의 차 앞을 가로막으며 여기는 군사보안구역입니다. 사전에 협조 공문이 없으면 경찰이라 해도 함부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절차를 밟고 내일 다시 오십시오. 라며 고압적이고 사무적인 태도로 그녀의 진입을 거부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것은 규정을 준수하려는 군인의 태도가 아니라 무언가 숨기고 싶어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방어 기제와 외부인의 개입을 극도로 꺼리는 폐쇄적인 집단의 오만함이었기에 지원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다. 지원은 차문을 거칠게 열고 빗속으로 걸어 나와 중위의 코앞까지 다가가서 그를 올려다보았는데 비록 키는 중위가 더 컸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살기는 중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온몸이 젖어 들어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중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내 조카가 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다. 내 조카가 털끝 하나라도 다친 상태라면
내 놈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 내가 모조리 벗겨버리고 이 부대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나지막하지만 서늘하게 경고했다. 중이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군인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듯 민간인이 여기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위병들에게 제지를 명령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 순간 지원은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깨닫고 품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최 형사, 지금 당장 관할 소방서와 구조대에 연락해 여기 해병대 부대 내에서 생명 위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 접수하고 구급차 보내라고 해. 그리고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한테도 팁 줘. 경찰 간부가 군부대 앞에서 조카의 생사 확인을 거부당하고 있다고라며 통보하듯 지시를 내렸다. 지원의 예상치 못한 강경 대응에 중위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만약 언론과 외부 구조대가 들이닥친다면 부대 내의 은밀한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그는 급히 상황실로 무전을 치며 상부의 지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철문 너머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민우를 생각하며 지원은 굳게 닫힌 철문을 노려보았는데 오늘 밤 그녀는 이 문을 열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악마와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빗줄기가 점점 더 굵어져 시야를 가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강지원 총경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위병소 앞을 가로막은 채 서 있었으며 그녀의 검은색 정장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서늘한 기백은 차가운 빗물조차 증발시킬 듯이 뜨거웠다. 당직 사관인 중위는 상황실과의 무전이 원활하지 않은 듯 연신 무전기를 두드리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고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긴급 구호 조항을 들이대며 위병들에게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직무유기와 살인 방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때 부대 안쪽 어둠 속에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군용 지프차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고 차문이 열리며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30대 중반의 대위가 우산을 쓴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내렸다. 그는 당직 사관인 중위가 거수경례를 붙이자 가볍게 손을 들어 담내한 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으로 지원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이곳은 민간인이 함부로 소란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당장 차를 돌려 돌아가라고 싸늘하게 명령조로 말했다. 지원은 대위의 거만한 태도에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다시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고 자신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이며 현재 납치 및 감금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라고 명확하게 고지했다. 그녀는 대위의 명찰에 적힌 이름을 똑똑히 기억해 두려는 듯 잠시 응시한 뒤 지금 이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출입을 통제한 대위에게 있으며 만약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신변의 이상이 생길 경우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위는 지원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굳히며 군 내부의 일은 헌병대 소관이지 민간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맞받아쳤고 김민우 해병은 현재 군기 교육을 받는 중이라 면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거절했다. 하지만 지원은 군기 교육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뇌리에 스치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고 과거 수사 과정에서 수없이 봐왔던 군 내부의 가혹, 행위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던 끔찍한 사례들이 떠올라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대위에게 다가가 우산 속으로 파고들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지금 당장 김민우의 생사를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언론사 국장들과 국방부 감사관실에 이 사실을 제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한 그녀는 이미 오면서 119 구급대와 관할 경찰서 형사팀에게 지원 요청을 해둔 상태이며 10분 안에 이곳이 사이렌 소리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대위가 더 이상 군 내부의 폐쇄성 뒤에 숨어 상황을 은폐할 수 없도록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대위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빗속에서 지원과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흔들리는 눈빛을 보였으며 결국 한숨을 내쉬며 위병들에게 게이트 개방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육중한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음을 내며 양옆으로 열리자 지원은 대위에게 놈들이 꾸물거릴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차에 타라고 손짓하며 안내는 필요 없으니 민우가 있는 곳으로 당장 안내하라고 사실상의 명령을 내렸다. 지원의 차 조수석에 올라탄 대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부대 안쪽으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병사들이 생활하는 막사 쪽이 아니라 인적이 드물고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져 있지 않은 부대 뒷산의 구석진 창고 건물 쪽이었다. 지원은 핸들을 꺾으며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고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여도 닦이지 않는 유리창 너머의 풍경은 음산하기 짝이 없었으며 민우가 왜 생활관이 아닌 이런 격리된 장소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분노로 바뀌어 가슴속에서 타올랐다. 차량이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려 마침내 낡은 콘크리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비를 맞으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 2명의 병사가 보였는데 그들의 표정은 군기든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에 가까웠다. 지원이 차에서 내리자 병사들은 낯선 민간인의 등장에 당황하며 총구를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지둥했고 뒤따라 내린 대위가 그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소리치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길을 터주었지만 시선은 지원의 눈을 피하며 바닥을 향했다. 지원은 건물의 녹슨 철문을 바라보며 이곳이 단순한 교육 장소가 아님을 확신했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비릿한 쇠 냄새가 섞인 눅눅한 공기가 그녀의 후각을 자극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녀는 대위가 앞장서서 문을 열려고 하자 그를 거칠게 밀쳐내고 자신이 직접 문고리를 잡았는데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며 마치 안에 있는 민우의 고통을 전달하는 것만 같아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혀왔다. 문고리를 돌리기 직전 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고 문 너머에 어떤 참혹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하여 민우를 구해내고 놈들을 심판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고 어둠 속에 잠겨있던 창고 내부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는 경악과 분노로 크게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강한 충격에 휩싸였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는 곰팡내와 오래된 피비린내 그리고 배설물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것이어서 강지원의 미간을 저절로 찌푸리게 만들어 그녀는 숨을 멈춘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응시했다. 천장에 매달린 먼지 쌓인 백열 전구 하나가 전압이 불안정한 듯 위태롭게 깜빡이며 방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아래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한 구석에 마치 버려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오자 그녀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사람이 지낼 곳이 아니라 고문실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환경이었고 그곳에 있는 존재가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사고회로는 일시적으로 정지해 버렸다. 지원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갔는데 바닥에는 깨진 물병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오물들이 널려 있었고 벽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처절한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이곳에서 벌어졌던 고통의 시간을 짐작하게 했다. 웅크리고 있는 남자는 군복 상의가 벗겨진 채
얇은 러닝 셔츠 하나만 걸치고 있었으며 드러난 팔과 어깨에는 시퍼런 멍 자국과 담뱃방으로 보이는 화상 흉터들이 지도처럼 얼룩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에 손을 대자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비틀었고 제발 때리지 말라고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명랑했던 조카 민우의 것이었지만 공포와 고통에 찌들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기에 지원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끼며 흐르는 눈물을 삼키고 부드럽게 그를 껴안았다. 민우야, 이모야, 이모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가 귀에 대고 속삭이자 민우는 초점을 잃은 눈동자로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은 퉁퉁 부어올라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터진 입술 사이로는 굳은 피가 엉겨 붙어 있어 그간의 폭력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우를 품에 안은 지원의 손은 분노로 인해 차갑게 식어갔고 그녀의 등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위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애쓰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다. 대위는 이것이 해병대의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기 위한 필수적인 극기 훈련 과정일 뿐이며 민우가 평소 나약한 모습을 보여 특별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이라고 변명하려 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외부인인 지원이 군 내부의 특수한 훈련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상황을 축소하려 했으나 그 뻔뻔한 태도는 지원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였다. 지원은 민우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히고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았는데 그녀의 얼굴에서는 방금 전까지의 슬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대위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후려쳤고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창고 안을 가득 메우며 대위의 고개가 크게 돌아갔다. 갑작스러운 폭행에 대위가 놀라 소리를 지르려 하자 지원은 그의 멱살을 틀어쥐고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이며 이게 훈련이라고 사람을 짐승만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정신, 교육이라고 짓거려라며 으르렁거렸다. 대위는 지원의 악력과 기세에 눌려 옴짝달싹하지 못했고 그녀의 눈빛이 진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다. 지원은 대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이곳은 단순한 군부대 시설이 아니라 살인미수와 특수감금 폭행이 발생한 강력 범죄 현장이라고 선포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대위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를 군인이 아닌 현행범으로 취급하겠다는 명백한 의사 표시였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며 지원이 미리 요청했던 119 구급대와 관할 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했음을 알렸고 붉은 경광등 불빛이 창문 틈으로 번쩍이며 들어와 어두운 창고 안을 어지럽게 비추었다. 당황한 위병들이 외부 차량의 진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구조대원들은 들것을 들고 빗속을 뚫고 달려왔고 형사들 역시 지원의 호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현장에 진입했다. 지원은 들어온 구급대원들에게 즉시 민우의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흔적을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병행하라고 명령했다. 구급대원들은 민우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며 신속하게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수액을 연결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고 민우가 고통에 신음할 때마다 지원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파왔다. 대위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외부 인력이 군 보안구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려 했지만
지원과 함께 온 강력계 형사들이 그를 둘러싸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지원은 형사들에게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지문 감식과 DNA 채취를 위해 감식반을 추가로 호출하라고 지시하며 이곳에 있던 모든 물건이 증거물임을 강조했다. 지원은 창고 입구를 지키고 있던 2명의 병사를 지목하며 그들 또한 공범이자 목격자이므로 즉시 격리 조치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명령했는데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군원병대가 도착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지휘하며 경찰로서의 노련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는 대위에게 네가 믿고 있는 그 계급장이 너를 지켜줄 것 같나? 내 조카가 흘린 피 한 방울마다 너희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낮게 읊조리며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민우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지원은 비를 맞으며 그 뒤를 따랐고 구급차의 문이 닫히기 직전 민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반드시 놈들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부대를 빠져나가자 지원은 다시 창고 앞으로 돌아와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치기 시작했는데 빗물에 젖은 테이프가 번쩍이며 이곳이 더 이상 군대의 치외 법권 지역이 아님을 선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어둠 속의 부대를 노려보았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앞두고 전의를 불태우는 장수의 모습과도 같았다. 지원에게 있어서 오늘 밤은 단순한 구조작전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어빠진 권력에 대한 선전포고였으며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맥을 동원하여 이 부대를 뿌리째 흔들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최 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까지 광역수사대 정예 요원들을 모두 소집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검찰 측과 접촉하라고 지시했다. 전화기 너머의 최 형사는 대장의 결연한 의지를 느끼고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했으며 지원은 통화를 마치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쏟아지고 있었지만 지원의 마음 속에는 이미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이 불길로 민우를 괴롭힌 모든 악들을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부대 상황실 쪽에서 불이 켜지고 군용 차량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부대 지휘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에 나섰음을 의미했고 곧 더 큰 압력이 몰려올 것임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원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녀는 이미 사냥감을 문늑대었고 사냥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턱을 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퍼붓던 폭우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잦아들었지만 해안가 특유의 짙은 안개가 부대 전체를 유령선처럼 감싸 안고 있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강지원 총경은 자신의 차 보닛 위에 펼쳐놓은 수사 노트에 밤사이 파악한 인물 관계도를 붉은 펜으로 긋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피로로 인해 거뭇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젖은 옷이 마르면서 느껴지는 한기조차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못했고 오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집념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다. 부대의 정문 쪽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고급 세단과 군용 지프차 행렬이 들어오며 정막을 깼는데 차에서 내린 인물은 팔자걸음으로 거만하게 걸어오는 중년의 남성으로 그의 견장에는 무궁화 2개가 박힌 중령 계급장이 번쩍이고 있었으며 그는 이곳 해병대 대대를 총괄하는 대대장 박중령이었다. 박중령은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폴리스 라인이 쳐진 창고 쪽을 바라보다가 지원을 발견하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고 그의 뒤에는
참모들과 헌병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어 마치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박중령은 지원의 코앞까지 다가와 다짜고짜 손가락질을 하며 당신이 그 서울청에서 왔다는 여자 형사여.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경찰이 들어와서 설치는 거야. 당장 이 노란 테이프 걷어치우고 꺼지지 않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다 집어넣어 버릴 테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는 지원을 경찰 간부가 아닌 그저 귀찮은 잡상인 취급하듯 하대했으며 군 부대 내일은 군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배타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의 부하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는 부대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에 더 분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원은 박중령의 고압적인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응시했는데 그녀의 차분하고 냉소적인 반응은 오히려 흥분한 박중령을 더욱 머쓱하게 만들었으며 그녀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압수수색 검증 영장, 사본을 꺼내 그의 가슴팍에 툭 하고 밀어넣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발부받은 영장입니다. 이제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군기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 및 조직적 은폐 혐의가 있는 중범죄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대대장님도 공범으로 간주하고 긴급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중령은 영장을 받아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용을 훑어보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영장을 구겨버릴 듯 꽉 쥐었는데 그는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민간 경찰에게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끼는 듯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이따위 종이 쪼가리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을 모욕하려 들어 내가 국방부 장관님께 직통으로 보고하면 자네 같은 경찰 나부랭이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라며 권력을 이용한 협박을 시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묻어났다. 지원은 그의 협박을 가볍게 무시하며 장관님께 전화하실 시간 있으시면 변호사부터 선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미 언론사 사회부 기자들이 정문 앞에 진을 치고 있고 피해자의 참혹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라고 차갑게 응수하여 그의 말문을 막아버렸다. 그녀는 박중령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기선을 제압한 뒤 미리 대기시켜 놓은 광역수사대 형사들에게 눈짓을 보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도록 지시했고 형사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대장실과 행정반을 향해 흩어졌다. 지원은 가장 먼저 민우와 같은 생활관을 쓰던 분대원들을 소집하여 임시조사실로 마련된 부대 식당으로 불러들였는데 불려온 병사들은 하나같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유독 눈빛이 날카롭고 태도가 뻔뻔해 보이는 경장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그는 민우를 괴롭힌 주동자로 의심되는 인물이었는데 지원이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어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민우가 평소에 우울증이 있어서 혼자 자해한 겁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자주 징징거렸습니다. 라며 준비된 듯한 답변을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다. 그 병장의 말에 다른 병사들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맞습니다. 저희는 잘 대해줬는데 민우가 적응을 못했습니다라며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이는 분명 누군가에 의해 사전에 입이 맞춰진 조직적인 은폐 시도임이 명백했다. 지원은 그들의 뻔한 거짓말에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병사들의 표정과 손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하며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위계 질서와 공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때 지원의 예리한 시선이 구석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고 있는 왜소한 체격의 일병에게 머물렀는데 그는 다른 병사들이 거짓 진술을 할 때마다
입술을 깨물며 괴로워하는 기색을 보였고 손톱을 물어뜯는 불안정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지원은 직감적으로 그가 이 견고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뜨릴 수 있는 약한 고리임을 파악했고 다른 형사들에게 눈짓을 보내 주동자인 병장과 다른 병사들을 분리하여 밖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뒤 그 일병과 단둘이 조사실에 남게 되었다. 지원은 일병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는데 침묵이 길어질수록 일병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는 것이 보일 정도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었다. 지원은 천천히 물병 뚜껑을 따서 그에게 건네주며 이름이 최진호 일병 맞지? 많이 목마를 텐데 한 모금 마셔. 나한테 굳이 말 안 해도 돼. 하지만 민우가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할 텐데 그때 너는 가해자가 될래? 아니면 진실을 밝힌 목격자가 될래? 라고 부드럽지만 뼈있는 질문을 던졌다. 최 일병은 물병을 받아든 손을 심하게 떨며 물을 마시지도 못하고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막만 봤을 뿐이에요. 말하면 죽여버린다고 해서 라며 말끝을 흐렸는데 이는 그가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었다. 지원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누가 시켰지? 저 병장이 시켰나? 아니면 간부들이 알고도 묵인했나? 네가 지금 입을 열면 내가 널 보호해 줄 수 있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너도 공범으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최 일병은 감옥이라는 단어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고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동안 부대 내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진실들을 하나둘씩 토해내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악랄한 것이었다. 민우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얼차려 수준이 아니라 간부들이 묵인하고 조장한 일종의 도박 게임이었으며 당직 사관들은 병사들이 민우를 얼마나 오랫동안 잠재우지 않고 괴롭힐 수 있는지 내기를 걸고 그 과정을 지켜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었다. 또한 최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민우가 감금되어 있던 창고는 정신수양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문제 병사들을 격리시켜 조직적으로 학대하는 비밀 장소로 사용되어 왔고 부대장인 박중영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철저히 은폐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원은 녹음기를 켜고 최일병의 떨리는 목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으며 분노로 인해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게 만들었다.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지원의 얼굴은 폭풍 전야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중영은 지원의 표정을 살피며 거봐 별거 없지. 애들이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오라며 뻔뻔하게 너스레를 떨었다. 지원은 대답 대신 최일병의 진술이 담긴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이 안에 당신들이 저지른 악마 같은 짓들이 전부 들어있어. 당신은 이제 군복을 벗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라고 싸늘하게 선언했다. 박중영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순식간에 공포로 물드는 것을 보며 지원은 뒤따라 나온 형사들에게 지금 즉시 대대장실 압수수색 시작하고 관련 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전부 확보해. 그리고 저 병장을 포함한 가해 병사들 전원 긴급 체포해라고 천둥처럼 명령을 내렸다. 부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들이닥친 형사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병사들의 비명과 항의하는 간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지만 지원은 그 소란 중심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군 지휘부 전체를 겨냥한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비화되기 시작했고 지원은 자신이 건드린 벌집에서 쏟아져 나올 말벌떼를 상대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만 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청장실 직통 번호였고, 이는 정치권과 군 수뇌부의 압력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거부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꺼버렸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윗선들의 눈치가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는 민우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며, 그녀는 이 썩어빠진 부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그 밑바닥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다. 비가 그친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지만 해병대 부대 위에는 이제 막 강지원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 태풍의 눈 속에 서 있는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아름다운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박중령은 대대장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들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지원이 들이닥치기 직전 이미 정보통신 장교에게 지시하여 부대 내 CCTV 서버에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문제가 될 만한 보안 일지들을 파쇄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물증은 모두 사라졌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경찰이 아무리 날고기어도 군사 보안이라는 특수한 방패 뒤에 숨겨진 디지털 흔적까지 찾아낼 수는 없을 것이라 자만하며 이 소동이 끝나면 지원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여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이를 갈았다. 하지만 박중령의 이러한 계산은 강지원이라는 인물이 가진 치밀함과 그녀가 이끄는 광역수사대의 능력을 철저히 과소평가한 치명적인 오판이었으며, 그 시각 부대 전산실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지원이 서울에서 출발할 때부터 동행시킨 사이버 수사대의 에이스 요원들은 이미 부대 전산망에 접속하여 삭제 명령이 실행되는 순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복제하고 있었고, 박중령이 안심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삭제된 줄 알았던 CCTV 영상들은 고스란히 경찰의 외장 하드에 저장되고 있었다. 요원들은 모니터에 떠오르는 복구 완료 메시지를 보며 지원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지원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마쳤다. 지원은 최진호 일병의 진술을 토대로 민우가 생활하던 내무반을 정밀 수색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곳을 훑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관물대 뒤편과 마루, 밑바닥까지 샅샅이 뒤지며 숨겨진 증거를 찾기 위해 집중했다. 최 일병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민우가 매일 밤 몰래 무언가를 적어 전투화 깔창 밑에 숨겨두곤 했다고 증언했고, 지원은 즉시 민우의 전투화를 찾아내어 떨리는 손으로 낡은 깔창을 들어 올렸다. 그곳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작은 수첩 하나가 비닐에 쌓여 숨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민우가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던 피 묻은 생존 일기였다. 수첩을 펼친 지원의 눈동자는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흔들렸는데, 그 안에는 민우가 당한 구타와 가혹행위의 날짜와 시간 가해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지켜보며 낄낄거렸던 간부들의 실명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오늘도 중대장은 내가 물고문을 당하는 걸 보며 5분 안에 기절하는지에 5만 원을 걸었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지원은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수첩을 쥔 손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한 악마들의 잔혹한 유의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었으며, 이제 박중령과 그의 일당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지원은 증거물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대대장실로 향했는데,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러 가는 집행관처럼 무겁고도 단호하여 복도에서 마주친 병사들이 황급히 길을 비킬 정도였다. 대대장실 문을 발로 차듯이 열고 들어간 지원은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중령과 눈이 마주쳤고, 박중령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노크도 없이 뭐 하는 짓인가.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여자군. 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지원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성큼성큼 다가가 그의 앞 탁자에 복구된 CCTV 영상이 담긴 태블릿 PC와 민우의 수첩을 거칠게 던져 놓았다. 탁자 위에 떨어진 태블릿 PC 화면에서는 삭제된 줄 알았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박중령이 뒷짐을 지고 창고 안에서 병사들이 민우를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지켜보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박중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줄도 모른 채 멍하니 화면을 응시하다가 이게 어떻게 라며 말을 더듬거렸다. 지원은 그를 내려다보며 싸늘한 조소를 날렸는데 당신이 지운 건 껍데기 파일 뿐이야. 우리는 이미 원본 로그 파일까지 전부 확보했어. 당신이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했던 통화 기록까지 전부다라고 친기를 박았. 박중령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인터폰을 들어 헌병대장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지원은 탁자 위에 놓인 민우의 수첩을 펼쳐 그가 도박에 가담한 내용이 적힌 페이지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며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이 수첩에는 당신이 부하들의 고통을 즐기며 돈 내기 판을 벌인 기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어. 이건 단순 폭행 방조가 아니라 상습 도박에 특수 상해교사 혐의까지 추가되는 중죄야. 당신은 군사 재판이 아니라 민간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거야.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박중령의 영혼을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공포에 질린 박중령은 무릎을 꿇고 애원이라도 할 태세로 태도를 돌변하여 강총경, 우리 좋게 해결합시다. 내가 실수했소. 내 퇴직금이라도 다 줄 테니 제발 이것만은 덮어주시오. 나도 처자식이 있는 몸 아니오라며 비굴하게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원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털끝만큼의 연민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혐오감에 치을 떨며 내 조카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어. 놈들이 그 아이를 짓밟을 때 당신은 처자식 생각하면서 웃고 있었나. 당신에게 남은 기회는 오직 법정에서 죄를 자백하고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야 라고 단칼에 거절했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영장을 들고 대대장실로 들어왔고 지원은 턱짓으로 박중령을 가리키며 긴급 체포해 혐의는 증거, 인멸 교사 직권, 남용 특수, 상해 방조 및 상습 도박이다라고 명령했다. 형사들이 박중령의 양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자 그는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그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아무도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원은 끌려가는 박중령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지원은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고 연병장을 내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소문을 듣고 모여든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대대장이 체포되어 나가는 초유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부대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악습과 침묵의 카르텔을 완전히 부숴버려야만 제2, 제3의 민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시작이야. 확보한 증거들 언론에 일부 공개해. 국민들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똑똑히 알게 해야 돼. 라고 지시하며 판을 더 크게 키울 준비를 했다. 이제 지원의 칼끝은 대대장을 넘어 이 모든 것을 묵인해온 더 높은 곳, 그리고 부대 전체의 시스템을 향하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일으킨 이 파도가 썩어빠진 군대의 담장을 무너뜨릴 거대한 해일이 되기를 바랐다. 그녀는 민우의 수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씻어내려는 처절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부대 스피커에서는 점호 시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오늘 밤 이 부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박중령이 연행되어 나간 직후 부대 내에는 지휘관의 부재와 경찰의 개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들이닥쳤고 강지원 총경은 이 혼란을 잠재우는 대신 오히려 더욱 증폭시켜 썩은 환부를 완전히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부대대장과 주임원사를 불러들여 지금 당장 전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키라고 명령했는데 이는 단순한 인원 점검이 아니라 공개적인 심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주임원사는 규정을 들먹이며 난색을 표했지만 지원의 서슬 퍼런 눈빛과 그녀 뒤에 도열한 광역수사대 형사들의 위압감에 눌려 결국 비상소집 사이렌을 울릴 수밖에 없었고 고막을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해안가 부대에 정막을 깨뜨리며 모든 병사들을 연병장으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전투복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고 허둥지둥 연병장으로 달려나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소의 엄숙한 사열식이 아니라 경찰차들이 연병장을 포위하고 있는 살벌한 범죄 현장의 모습이었다. 수백 명의 해병대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 섰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특히 민우를 괴롭혔던 가해자 그룹은 대대장이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사색이 되어 군중 속에 숨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원은 연병장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는데 젖은 정장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그녀의 모습은 단정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좌중을 압도했다. 지원은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는데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거친 바람 소리만이 연병장을 가득 채우며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의 입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났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나는 서울지방경찰청 강지원 총경이다. 그리고 어젯밤 너희들이 방치하고 외면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김민우 해병의 이모다. 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열 곳곳에서 술렁임이 일었지만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희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자부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그저 힘없는 동료 하나를 때로 덤벼들어 물어뜯은 비겁한 하이에나 떼에 불과하다. 라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거침없는 비난에 일부 병사들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대다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원은 단상 위에 민우의 피 묻은 수첩을 치켜들며 이것이 너희가 자랑하는 전우회의 실체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수첩에 적힌 내용 중 일부를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선임들은 나를 샌드백이라고 부른다. 맞아서 코피가 나면 그들은 붉은 명찰 색깔과 똑같다며 웃는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엄마가 보고 싶다라는 구절이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자 연병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숙연해졌다.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동안 침묵했던 방관자들의 가슴속에도 뒤늦은 후회와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다. 지원은 수첩을 탁 덮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병사들 무리를 훑으며 이 비극을 주도한 악마들이 지금 이 자리에 숨어 있다. 나는 오늘 그들을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살인마로서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명단을 꺼내들고 가해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기 시작했는데 삼중대 병장 김철수 상병, 이영우 하사 박동식 이름이 불릴 때마다 해당 병사들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주저앉거나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이미 사복 형사들이 대열 사이사이로 침투해 있었고 호명과 동시에 그들은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 가해자들을 낚아채어 제압했다. 가장 악질적인 주동자였던 김 병장은 형사들이 다가오자
이건 부당합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대대장님도 다 알고 계셨는데 왜 우리만 잡습니까? 라고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무릎을 꿇렸다. 그가 저항하며 내뱉은 말은 오히려 대대장의 묵인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꼴이 되어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병사들은 자신들이 충성했던 지휘관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자신들을 총알바지로 쓰고 버렸는지 깨닫고 배신감에 치을 떨었다. 지원은 단상에서 내려와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는 김병장 앞으로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럼 이제 법이 시키는 대로 죗값을 치러라라고 일갈했다. 연병장은 체포 작전이 진행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 끌려가는 자들의 비명과 욕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웅성거림이 뒤섞여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었다. 평소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극상과 기강회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지원은 이 혼란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방치하며 기존에 썩어빠진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도록 유도했다. 그녀는 이 부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기강이 아니라 뼛속까지 썩은 고름을 완전히 짜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체포된 병사들과 간부들이 줄줄이 경찰 호송버스에 태워지는 동안 지원은 남아있는 병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고 오늘 너희가 목격한 것은 동료의 배신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다. 너희 부대는 오늘 박살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은 약자를 보호하고 불의에 맞서는 자다. 전우를 괴롭히고 진실을 은폐하는 자는 군복을 입은 양아치일 뿐이다. 부디 오늘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너희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라 라고 호소하며 병사들의 가슴속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지원의 연설이 끝나자 연병장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공포에 의한 침묵이 아니라 깊은 반성과 깨달음에서 우러나오는 무거운 침묵이었고, 일부 병사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이기도 했다.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방송국 중계차와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지원이 미리 언론에 흘린 정보 덕분에 이 사태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며 굉음을 내는 가운데 해병대 사령부에서 급파된 감찰단 차량들이 뒤늦게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그들의 손을 떠나 있었다. 사령부 감찰단장은 엉망진창이 된 부대 꼴을 보고 경악하며 지원에게 달려와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아시오? 군의 명예를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요? 라고 항의했지만 지원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명예는 지키는 것이지 감추는 게 아닙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뒷수습은 당신들 몫이니 잘해보십시오. 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형사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갔는데 그 당당한 뒷모습은 패잔병 같은 감찰단 장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었다. 차에 올라탄 지원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는데 밤샘 수사와 격렬한 대치로 인해 체력은 바닥났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최 형사가 백미러로 그녀를 살피며 대장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군부대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건 대장님이 처음일 겁니다. 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며 존경심을 표했다. 지원은 피식 웃으며 칭찬으로 듣지.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재판까지 가서 놈들이 실형을 받는지 똑똑히 지켜봐야지. 라고 대답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때 지원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민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담당 의사였는데 지원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네, 강지원입니다. 민우 상태는 좀 어떤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겁먹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지원의 표정은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안도의 눈물이 맺히며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의사는 민우가 의식을 회복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고 지원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연신 중얼거리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녀는 최 형사에게 병원으로 가자. 민우가 깨어났대. 라고 말하며 젖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비갠 뒤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멀리 보이는 수평선 위로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부대는 쑥대밭이 되었고 그녀의 경력에도 큰 흠집이 남을지 모르지만 민우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차량은 해안도로를 따라 병원을 향해 질주했고 라디오에서는 해병대 가혹 행위 사건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앵커의 멘트가 들려왔다. 지원은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는데 그 바람은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는 듯 상쾌했다. 그녀는 이제 민우를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하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는데 미안하다는 말보다는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가져올 파장은 단순히 한 부대의 해체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지원은 직감하고 있었고 정치권과 군 수뇌부가 자신의 목을 조여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히 조카 한 명의 목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들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정의의 시작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멀어지는 부대 정문을 백미러로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지원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잘했어, 강지원. 이제 집에 가자. 사건이 발생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한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의 여파는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은 선고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시민단체 회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한때 부대 내의 제왕으로 군림했던 박중령과 악마 같은 가해 병사들이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어깨는 공포와 절망으로 한없이 쪼그라들어 있어 과거에 오만했던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엄숙하고 단호한 어조를 유지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군기강 확립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중대한 인권 유린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박중령에게는 특수 직무 유기 및 상습 도박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고 직접적인 폭행을 주도했던 김병장과 가담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탄식이 뒤섞여 터져 나왔으며 일부 유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강지원 총경은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승리감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마치 긴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차분하고 담담해 보였다. 그녀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하며 민우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 지원을 향해 수많은 마이크와 카메라가 쏟아졌지만 그녀는 일절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이는 자신이 영웅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았지만 그녀는 그 징계를 훈장처럼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였고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무모해 보였던 돌발 행동은 경찰 내부에서조차 참된 경찰의 표상이라는 암묵적인 지지를 얻었고 후배 형사들 사이에서는 그녀를 전설적인 존재로 우러러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정직 기간 동안 지원은 경찰 제복을 벗고 온전히 민우의 보호자로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는데 퇴원한 민우는 육체적인 상처는 대부분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지원은 그런 민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밤새 손을 잡아주거나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이모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널 해치지 못해. 라고 끊임없이 속삭여주며 아이의 불안한 영혼을 위로했다. 처음에는 방문을 잠그고 어두운 방 안에만 있으려 했던 민우도 지원의 헌신적인 사랑과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함께 장을 보러 나가거나 서툰 솜씨로 요리를 배우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원은 민우를 태우고 동해안으로 드라이브를 떠났는데 이는 사건 당일 빗속을 뚫고 달렸던 그 절박했던 여정을 치유의 여행으로 덮어쓰기 위한 그녀 나름의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은 6개월 전에 그 음산했던 밤바다와는 정반대의 풍경을 보여주었고 조수석에 앉은 민우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여 지원은 남몰래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백사장에 차를 세우고 모래밭에 나란히 앉아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는데 규칙적인 파도 소리는 그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려왔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민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이모 그때 전화해서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모가 징계도 받으시고 너무 큰 폐를 끼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민우는 자신이 나약해서 이모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고 그 말을 들은 지원은 가슴이 욱신거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민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민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민우야 넌 폐를 끼친 게 아니야. 넌 살고 싶어서 살기 위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야.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이모는 평생 지옥 속에서 살았을 거야. 넌 나를 구한 거나 다름없어.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는 지원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날 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아니, 사실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발 나를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모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지원은 흐느끼는 민우를 품에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고통을 눈물로 씻어내렸다. 바닷바람이 그들의 젖은 볼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춥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바람 속에 섞인 짠내음이 그들에게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는 듯했다. 지원은 민우가 진정되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이제 다 끝났어. 그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고 넌 자유야.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 이모는 네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라고 격려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원의 손을 꽉 잡았는데 그 소나기 힘에서 예전의 나약함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가 느껴져 지원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민우는 대학에 복학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이야기했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그의 꿈은 그가 겪은 지옥 같은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하며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지원과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발을 벗고 맨발로 부드러운 모래를 밟으며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발목을 간지럽히며 들어왔다. 나갈 때마다 그들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그들이 함께 걸어갈 미래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지원은 민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오빠 부부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다. 오빠 언니, 걱정 마. 민우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그리고 나도 민우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진짜 정의가 뭔지 다시 배웠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민우는 피곤했는지 조수석에서 곤히 잠들었는데 그 평온한 잠든 얼굴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지원은 백미러로 잠든 민우를 확인하고 다시 전방을 주시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는데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일이면 정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광역수사대장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거친 범죄 현장과 마주하게 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을 지켜낸 힘으로 세상의 어떤 악과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년 후 민우는 건강한 모습으로 대학 캠퍼스를 누비고 있었고 지원은 여전히 범죄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민우가 학교 과제로 제출한 트라우마와 치유라는 에세이가 교내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날 지원은 꽃다발을 들고 민우의 학교를 찾아갔다. 멀리서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민우를 보며 지원은 깨달았다. 그날 밤 죽고 싶다며 절규했던 그 목소리는 사실 삶을 향한 가장 간절한 기도였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음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강지원과 김민우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말처럼 그들이 통과한 긴 터널 끝에는 이제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이다. 지원은 민우와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으며 축복을 빌어주는 것만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기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과 사랑에 대한 위대한 승리의 서사시였다.